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어클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토노머스 DB 및 애널리티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작년 한 이맘때 정도에 그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갖다가 이제 어떤 행사에서 갖게 됐어요. 그때는 오라클 오토노머스 DB가 출시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게 뭐다라는 뭐 개념적인 것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로 개발하는 쪽은 어떨 것인가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바라건대 내년 또는 뭐 그 이후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로 듣는 분들한테 다가가고 싶다는 게 제 욕심이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일단 개념적인 거를 갖다 시작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사실은 더 큰 개념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오라클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해 가지고 자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오라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도 역시 비즈니스가 되겠죠, 물론. 어떻게 이제 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이어진 세션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최신 버전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다룰 텐데 아마 그 오토노머스 DB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금 오늘 이번에 진행할 세션이 가장 또 구체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오라클 오토노머스 DB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죠.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갖다 말씀드리면 구성 요소도 이렇게 됐고 중요한 거는 오라클의 자동화 기술이 요소에 오라클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것이 오라클 자율운영 DB다라는 먼저 개념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자동화란 무엇이냐를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냥 막연히 뭐 여기 머신러닝 있고 AI 얘기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적인 문구는 떨어뜨려 놓고 이 자동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왜 여러분 오라클 DB가 그 새로운 기능이 만약 처음에 출시되잖아요. 그럼 사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 디폴트로 이네이블된 상태가 아닌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선택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를 갖다가 딱 ON 시키면은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성숙돼요. 그래서 그게 디폴트가 돼요. 다만 여전히 이걸 오프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고객한테 주어지죠. 사용자에게.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파라미터가 없어지고 히든 파라미터 같은 데로 숨어버려요. 그 말은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오라클이 그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갖다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율운영 DB는요, 그 히든 파라미터마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라클에 있었던 모든 그런 자동화 기능들이 다 디폴트로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DB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내가 과연 저렇게 자동화된 세팅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아니야, 나는 내가 좀 이렇게 좀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그 요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라클이 제공하는 그 자동화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보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또는 아닐 것인가 이런 판단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든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표준화되어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자율운영이라는 말 그 단어를 보면요. 그 자체 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오로지 그 관리자들 있죠. DBA를 비롯한 그 IT 관리자들에게만 뭔가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문구에 나왔다시피 자율운영은 이 운영 업무뿐만 아니라 개발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실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의 IT 인력들이 자기 실력 시간이 90% 이상을 80%라고 할까요? 80% 이상을 쏟아붓는 게 바로 이런 매일매일 갖다 반복해야 하는 이런 운영 작업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율운영 DB에서는 이런 운영 업무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deploy and forget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해놓고 그냥 그 관리 부분에서 잊어버려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비전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개발자가 빨리 뭔가 개발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근데 프로비전이 몇 분이면 됩니다. 자율운영 DB에서는 이건 개발자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 아셔야 될 것이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예, 갖게 되는 여러 어떤 그 관리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과연 나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는 이제 개발을 좀 더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이렇게 되니까 운영하지 마시고, 운영 물론 수동으로 OP 버전, 온프레미스 버전을 이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고치고 튜닝하고 그러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걸 갖다 오라클이 드디어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픽스해가지고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갖다 그대로 쓴다 그러면 대신에 그 운영 업무 대신에 혁신에 주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아키텍처링, 그리고 애널리티스, 그리고 아예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예, 같이 협업하고. 자, 이런 점은 하여튼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라클 자율형 DB의 아키텍처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오라클 DB, 그 오토노미스 DB의 매뉴얼을 갖다가 우리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은 아키텍처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옮겨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박스 안에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안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율형 DB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오라클의 18C 이후죠. 지금 이제 19C로 막 넘어가려는 그런 참인데, 어쨌든 그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데 다만 모든 자동화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맡기고 쓰시라고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콘솔 같은 것이겠지만, 약간 이제 오늘의 주제가 개발이라고 하면 아마 이쪽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단 노트북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 뒤에 머신러닝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REST랑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제 충분히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전에 이제 우리가 셋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초이스들이 있어요. 그 초이스들을 갖다가 것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여기 자율운영 DB에서 돌릴 워크로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선택하라는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율운영 DB 서비스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용, 줄여서 ADW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세싱용, 줄여서 AT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따라서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들은 이제 당연히 그 분석 업무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상의 OLTP 업무를 처리하기에 맞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갖다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돌릴 그 업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이 밑단에 있는 아키텍처라든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점, 자율운영이 어떤 그런 특징들, 그리고 그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그 SLA라는 그런 기준들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오라클 써보신 분들은 그 옛날에 그 DBCA로 DB 생성할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용, OLTP용, 범용 이렇게 우리가 라디오 버튼으로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DB 내부의 구성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B 내부의 구성을 봤을 때 여기 무슨 메모리 사용을 보시죠.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아무래도 조인 집계에 필요한 PGA 영역에 많이 할당을 하게 되겠고요. OLTP성을 할 때는 당연히 캐시, 버퍼 캐시 쪽에 많이 할당을 되겠죠. 이런 DB 구성만 다른 거고 이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바로 복합 워크로드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됐어요. 복합 워크로드라는 것은 결국은 항상 그 시스템의 OLTP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배치나 리포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DB가 사실은 오라클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특성을 갖다가 자율운영 DB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예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자, 오라클 오토노머스 트랜지션 프로세싱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의되는 논리적인 DB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DB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서비스 이름이 TP 어전트, TP, 그리고 하이, 미디엄, 로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TP 어전트와 TP 이 앞에 두 개는요, 트랜지션 프로세싱이랑 관계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아래쪽이라는 거는 아래쪽은 아무래도 그 배치성 작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련 있으라고 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쪽 위에 두 가지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동시 사용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병렬도가 기본적으로는 매뉴얼로 하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1이에요. 하지만 아래쪽을 보시면은 일단 동시 사용성이 좀 낮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OLTP성보다는 동시 사용자가 적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느 서비스를 선택해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워크로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섞일 때 어떻게 되냐? DB 자원이 쉐어 값으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곳에 따라서 자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자원 관리는 여러분의 오라클 DB에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매니저 기능 있죠. 그거를 갖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냥 세팅해 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 약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결과 다른 어떤 DB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유형의 워크로드를 분석용과 운영 업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라클의 제가 전략적 특장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 아마 이 단어를 갖다 들으셨을 거예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했죠. 컨버지가 우리가 어디가 수렴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라클은 항상 기본적인 전략이 모든 거를 갖다가 오라클 DB의 엔진으로 수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어요. 예, 그 수렴되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워크로드입니다. 워크로드도 이렇게 하나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한 DB가 다른 DB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워크로드는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는 그런 내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어떻게 디플로이먼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토노머스 DB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 구조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12C에 처음 나온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ADB1, ADB2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갖다 지금 다시 아래쪽부터 한번 볼까요? 아래쪽 보시면 이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라는 것이 우리가 오라클 인스턴스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랑 메모리로 이루어졌죠. 그 부분을 갖다가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컨설리데이션 할 때 그 덴서티가 매우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아우르는 물리적인 개체가 바로 CDB가 돼요. 컨테이너 DB가 되고, 그래서 공통의 오퍼레이션, 예를 들어서 패치 업그레이드, HA 설정, 백업 같은 것들은 이 레벨에서 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각 어플리케이션이 자기 DB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PDB라는 것이 외부의 불에서 볼 때는 그냥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PDB 사용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변경이 전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복제 그리고 언플러깅, 플러깅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빠르고 그리고 포터빌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유운영 DB에서 우리가 DB 서비스를 하나 받죠. 그럴 때 얻는 DB가 이 CDB 어떤 옛날에 그 물리적인 그 DB가 아니라 이 플러거블 DB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비용이 최소화된 부분들이 있겠고 제가 민첩성이라든지 사용 용이성이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뭘까요? 클라우드 시대에 DB를 클라우드로 옮긴다 그러면 그 DB가 갖춰야 될 어떤 덕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상의 클라우드 DB 아키텍처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역시 우리 오후 첫 세션에서 잠깐 들으셨던 거죠. 이게 딱 그거 아닙니까? 어플리케이션별로 자기의 경량에 빠르고 유연하고 신속한 그런 DB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우리가 가상화를 할 때 현재 대세는 도커 컨테이너죠. 도커 컨테이너랑 사실 그 멀티텐트랑 그 기본적인 철학이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오라클 DB를 갖다가 만약 그런 식으로 가상화를 해서 클라우드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은 구조인가?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멀티텐트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자율운영 DB는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구조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벌리스라는 것이고 이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내가 DB를 하나 얻었을 때 그냥 그 플러거블 DB 있죠. 그걸 하나만 그런 받는 형태예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가 데디케이티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받는 게 그냥 PDB 하나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테넌트 전용의 엑사데이터 컨테이너 DB를 갖다가 하나 받아놓고 이 안에서 그 기업 내에서 이 기업이 전용으로 쓰면서 PDB들을 쓰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워낙 간편하고 심플하고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뭐 샌드박스용이라든지 어떤 간단한 업무를 갖다가 빨리빨리 업무하는데 좀 특성이 맞춰져 있다면은 이건 IT를 갖다가 새로 리아키텍처링 해야 되는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서 그래야 되는 그런 IT 관리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디플로이먼트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고도의 아이졸레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 그 테넌트가 공유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를 갖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일종의 자기 거잖아요. 자기 테넌트만의 어떤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일정 프로비저닝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고가능성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 운영 정책을 커스터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한 서벌리스는 이거를 갖다 여러 고객사들이 공유를 하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여기서 그게 가능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우리만의 프라이빗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다라 그러면은 이게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원해. 한데 나는 퍼블릭으로 정 가고 싶지 않아. 또는 갈 수가 없어. 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곧 오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형태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서벌리스와 데디케이티드이고요. 이 데디케이티드가 지난 9월에 ADW 버전이 나왔어요. ATP는 6월에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어느 버전이든 어느 그 종류든지 이 디플로이먼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갖다 쓸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오라클 오토노머스 DB는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딱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OS 접속을 허가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한테 보이는 건 오로지 SQLnet 접속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SQL넷을 타는 그런 클라이언트라 그러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툴이든지 어떤 렉이든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한 골든 룰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딱 하나죠. 기존에 쓰고 있던 기술이 있으시다면은 그걸 갖다 그대로 활용하시라. 이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더 안전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긴 한데 그런 방안들만 살짝 주의해 주신다 그러면 기존에 보는 어떤 랭귀지건 어떤 툴이건 어떤 프레임워크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좀 더 DB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위주로 좀 설명드린 거고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키텍처에서 잠깐 설명드린 그런 특별히 개발을 좀 쉽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표준의 기원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이게 제이슨과 레스트입니다. 제이슨과 REST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이슨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익스체인지 또는 메시징의 최신 트렌드자 표준이죠. 그리고 REST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 프로토콜이 지금 현재 표준 거의 그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겠죠. 최신 트렌드자 표준은 REST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랭귀지나 어떤 그 프레임워크에도 뉴트럴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거나 그냥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말하자면 웹 서비스와 메시징에 그리고 대세란 말이죠. 이거를 그럼 오토노머스 DB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일단은 오라클 자유운영 DB 자체에서 제이슨을 갖다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이슨 하면 다른 도큐멘트 DB를 갖다가 오픈 소스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서 말씀드렸죠. 오라클은 모든 거를 컨버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30-40년 넘게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제이슨이라고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제이슨도 오라클 DB에서 네이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테이블 컬럼에 저장돼요. 바차트라든지 C랍, B랍 얻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제약 조건에 따라서 딱 정의를 하면은 이걸 갖다 일반적인 인서트 또는 벌크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 컬럼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게 보통 SQL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어터라는 테이블이고 이게 제이슨 도큐멘트라는 컬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 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제이슨의 안에 있는 어떤 일정 컴포넌트를 갖다가 마치 일정 어떤 테이블의 컬럼인 마냥 일반 테이블의 무비즈랑 마음대로 조인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랑 무슨 패키지 같은 경우 그리고 인덱싱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테이블 데이터로부터 제이슨을 갖다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오라클 자유운영 DB에서 제이슨을 사용하는 거에는 거의 제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까요? 오라클 자유운영 DB에서도 REST를 지원합니다. REST란 결국 이쪽에 미들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클라이언트는 URL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이거 갖다가 SQL과 PLSQL로 매핑하게 됩니다.
예, 파라미터 같은 게 적당히 바인드를 하게 됐고, 그럼 DB에서 그걸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그 결과 집합을 갖다가 받아나면 여기서 다시 JSON으로 반환되는 그런 구조이죠. 오라클 오토노머스 DB 같은 경우는 이게 내장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기능 자체라는 것은 온프레미스 DB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토노머스 DB에서는요, 이것이 지금 다 막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REST enable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건데, 어떤 하나의 테이블을 선택해가지고 이거를 REST enable 하면요, 테이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CRUD가 있죠. Query, Insert, Update, Delete가 각각 Get, Put, Post, Delete라는 그 메소드에 매핑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REST API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그러니까 REST API를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커스텀 SQL이나 특히 PLSQL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심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다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오라클 오토노머스 DB가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난 URI로 JSON 도큐멘트라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웹 요청으로 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익숙해. 난 DB 어떻게 저장되는지 신경 안 쓸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반면에 SQL 개발자는 또 이 JSON이 그 저장된 그 JSON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다른 테이블들이랑 해가지고 다 우리가 조회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그리고 API를 갖다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전혀 다른 이기종의 어떤 DB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의 전략적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JSON 집어넣고 빼면 됐지 뭘 분석을 하냐. 그렇지 않죠.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그 데이터는 그 기업의 자산이고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아무리 JSON이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기본적인 우리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포맷은 태블릿 데이터예요. 이 점에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시 아까 오라클 그 아키텍처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돕는 약간 도구가 또 하나 있었죠. 그게 ORDS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APS가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 제가 가장 빠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APX를 갖다가 간단히 그 정의하면 한 세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X를 이용하면요, 여러분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이건 모바일이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외에 완전히 무슨 다른 데이터를 한다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된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그런 기술이 그냥 SQL이에요. 그 밖에 DB 기능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코드를 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SQL만 잘 구사하고 어떤 GUI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DB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도 역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개발을 뭐로 하지? 그러면 브라우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바로 그 IDE 역할을 해요. 따라서 별도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깔 필요가 없이 바로 브라우저에서 붙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가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에 일종의 메타데이터로 저장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코드 관리가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그냥 DB에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언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한 가지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요새 뭐 여러 가지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가 각각 우리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좋다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있는데 역시 그 APX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 만들려면은 여러 번의 라운드 트립이 필요하죠. 그런데 APX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에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가지고 모든 한꺼번에 렌더링 해가지고 한 번에 응답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예요.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최대한의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능 역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APS 아키텍처를 잠깐 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브라우저겠죠. IDE도 브라우저겠고, 여기서 HTTP로 옮기고 이게 DB로 가는 거니까 앞서 잠깐 살펴봤던 그 REST, 오라클 REST 데이터 서비스, 이 부분이 당연히 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건 별로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로직은 전혀 없어요. 단지 이걸 매개할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URL을 SQL로 매핑하고 결과 집합을 다시 JSON으로 바꾸고,
자,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로직은요, 어떤 스키마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SQL과 또는 PLSQL에 의해서 구현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그 렌더링 같은 것을 이 APX 엔진이라는 것이 담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온프레미스 버전의 그 데이터,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이걸 아까 셋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라클 자율용 DB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웹 콘솔 안에서 이제 몇 번 메뉴 찾아보면 딱 그게 보여요. 그리고 클릭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좀 더 자율용 DB를 할 때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마련한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APX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 말했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떤 그 GUI를 형태로 이용해서 선언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때는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사실 데모 하나만 하면 충분한데, 그래서 그 데모 라이브 데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화면 캡처를 갖다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지 잠깐 볼까요? 첫 번째를 보시면은 예. 이게 ID 화면이에요. 메뉴에서 Create Application 하면은 이름을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Appearance가 있어요. 예, 웹페이지 기본적인 룩 앤 필을 갖다 정하는 부분이고, 이제 페이지를 계속 쭉쭉해서 더하는데 뭔가 클릭하고 그러면서 나가는구나 쉽게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딱 만들려면 여기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액세스 컨트롤 같은 거죠. 이것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짜든 간에 그건 하나의 어떤 요소인데, 이런 것도 뭔가 체크 all 하고 그냥 애드 해버리면 뭔가 자동으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피어런스 구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이런 theme 또는 룩앤필들이 있어가지고 정하면 그 모양대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갖다 더할 때는 여기 애드 페이지를 눌렀을 때는 페이지를 갖다가 일종의 템플릿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딱 찍고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또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트 같은 것을 대시보드 페이지를 갖다 선택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대시보드에는 여러 가지 차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차트를 갖다가 어떤 걸 종류를 할래 선택을 하고 이 차트가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돼 있는 그에 의해서 그려질 것인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코드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코드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거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방금 한 그 모양 갈 때 그대로 그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딱 만들어집니다. 대시보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아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템플릿 맞추고 종류만 정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얼마든지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우리가 종류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지금 간단한 데모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그야말로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과정을 갖다 캡처한 것이거든요. 좀 더 그럴듯한 거를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다른 개발 방법과의 비교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한 건 사실 지금 노드.js를 갖다 말씀드린 거예요. 노드.js가 사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랑 서버 사이드의 랭귀지가 똑같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둘을 비교한다면 분명히 확실히 있어요. 아무리 뭐 좀 쉽고 그래도 이거는 절차적인 언어이고 그래서 많은 코딩을 해야 되지만 APX는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 코드 유지 보수 이런 진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복잡하다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APX 같은 그 자체에서 일단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관리 기능들이 있습니다. 버전이라든지 협업하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코드가 어디 저장되느냐? DB에 저장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이제 그 본사 문서에서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20배 빠르다. 라인 수로 따지면 100배가 적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아마 문자 그대로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제가 그 데모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저렇게 뭐 너무 장난같이 만들어지네. 이거 정말 실제로 라이브로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다는 걸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오라클 러닝 라이브러리, 아마 오라클 DB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라클 DB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각종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 APX를 만들었습니다. 라이브 스퀘어도 많이 사용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모양도 이제 마음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기능도 풍부한데 성능도 그만큼 받쳐준다는 의미겠죠. 이것도 에스크타운 같은 그런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APS로 코딩된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이트를 가면은 APS로 만들어놓은 다양한 얼마만큼 다양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겠고요. 기본적인 정보는 이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는 배포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갈 거예요. 보시면은 요거 갖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번 고민을 하다 해보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DB 애널리틱스의 활용이에요. 인DB 애널리틱스 이름만 봐도 알겠죠. 애널리틱스를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컨버지 시키자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라클에서 그 DB 안에서 그런 식으로 애널리틱스를 가져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역시 전략적인 특장점이라고 제가 지금 반복해서 일부러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전략적인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이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 있는 그 DB에서 바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 이용이 그 개념이니까요.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고 복잡도가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보안적인 것이 좀 그렇죠. 내 보안의 그런 측면들이 정식 강화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SQL, PLSQL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처리에 가장 적합한 API는 다른 여러 가지 랭귀지들 정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QL이 가장 최고의 API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이야 이제 기업 내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스킬셋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어찌까지나 엔터프라이즈의 그 IT 시스템의 중심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DB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T 인력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언어도 저는 역시 SQL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스킬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여기 지금 고급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스프레드시트 스타일 분석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쪽 구탱이 약간 이렇게 구석에 이게 있죠.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쉬울 거예요. 뭐냐면 엑셀이 있으면 우리가 한 수식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정해놓고 쭉 긁으면은 값이 자료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스프레드시트 스타일의 분석을 갖다가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갖다가 보통 왜 DB에서 엑셀로 내려가지고 할까요? 해왔죠, 그렇죠? 근데 그 양이 만약 대용량이라든지 그러면 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라클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 바로 이 SQL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델 처리입니다. 이미 나온 지 오래된 것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활용을 많이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걸 볼까요?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테이블을 스프레드시트처럼 다루자는 선언이겠고요. 파티션 바이절, 이게 지금 이쪽으로 엑셀의 워크시트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디멘전이 바로 엑셀의 행렬을 갖다 어떻게 지정하겠냐는 거고, 여기서는 행 번호로만 지금 지정하게 되네요. 그 다음 메저가 바로 이 각 셀의 값을 정의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요거는 기존의 값이지만 요거는 뭔가 디폴트 값이 0이니까 이거 만들어야겠죠. 그 만드는 수식을 갖다 여기서 값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브래킷으로 지정한 부분이 바로 이 수식의 어떤 위치를 지정하겠다는 얘기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러닝 미디안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딱 치워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DB에서 수행할 수 있다. 스프레드शी트마저도 컨버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패턴 매칭입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기 주식 그래프가 보이죠. 이래서 주식 그래프에서 W자 형태의 어떤 패턴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바로 짜면 굉장히 길겠지만 SQL을 하면은 12개의 라인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X, Y, W, Z라는 걸 보이고 있죠. X라는 어떤 패턴을 정의하는데 X가 프라이스가 그 이전 프라이스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를 의미하죠. Y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증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감소, 증가가 이게 이 플러스 이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one or more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감소, 증가니까 이 패턴을 갖다 매칭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최고의 API는 SQL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역시 가장 이제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뭔가 애널리스트를 가져온다는 개념에 가장 부합하고 또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제 뒤에 세션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머신러닝의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데이터의 기본형은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했다 그럴 때 이 각각의 레코드들이 케이스 또는 인디비주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id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이 일종의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 베리어블은 뉴머리컬 베리어블일 수 있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게 결국 머신러닝이겠죠. 근데 머신러닝의 많은 알고리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이쪽에 n차원 공간에 벡터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벡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n개가 있죠. 근데 이것들이 모두 숫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알고리즘을 돌릴지 몰라도 일단 벡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테이블에는 이를테면 항상 숫자들만 있는 것들 아니죠. 적당히 여기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 작업이 예를 들면 넘버링,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숫자를 적당히 바꿔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그 계산 부담도 있고 주어진 데이터에만 너무 성실하게 잘 맞추는 오버피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룹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걸 비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값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다면 값의 스케일을 적당히 맞춰줘야겠죠. G스코어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 해줘야 되고 빠진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평균값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태워놓을 것인가, 그래 아웃라이어가 있다면 이걸 갖다가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무시할 것인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라클 머신러닝 다음 시간에서 보실 오라클 머신러닝에서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건 온오프예요. 온하고 스위치만 켜주면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쉬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파이썬에 넘파이라든지 판다스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테이블 데이터 다룰 수 있거든요. 그게 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SQL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한 40년 동안 지금 발전시켜 왔으니까 여러 면에서 좀 더 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인디비 어널리티리스가 어떤 장점이 있으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요. 여러분 그 2019년 9월이니까 올해 9월이죠. 올해 9월에 IDC에서 자기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오늘 제 세션의 제목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오토노머스 DB에 대한 어떤 짤막한 화이트 페이퍼를 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구글링하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일독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결론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것 갖다 그대로 옮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빨갛고 굵은 글씨를 표현한 겁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더 이상 운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고려하지 말고 그냥 개발하면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운영이 아니라 그 기업 비즈니스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혁신 업무라든지 개발, 아키텍처리, 디자인 뭐 이런 다양한 업무들에 자기 역량을 갖다가 서로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어퍼튜니티를 저는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라클 오토노머스 DB가 오라클 DB의 미래이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미래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를 갖다 만족시켜 드리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저희가 영업적으로 잘 해야겠죠. 아무튼 그런 모든 게 더 잘 돼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세션이나 그런 걸 할 때는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사실 짧은 시간에 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구체적인 어떤 적용 사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갖다가 다듬어 나가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